소금과 문명. 중세시대 제노바 본격적인 무역의 대상으로 해상보험, 금화주조, 지구 일주 항해, 해양탐험, 아프리카 탐험 등 여타의 혁신들처럼 소금 교역량, 단순히 소금을 매매 행위에만 그치는 데 반대하는 지역의 소금 교역량을 개척한 사람들은 제노바 사람들이었다. 아펜니노 산맥에 가로막혀 있고 경작할 배후지도 없으며 군사적으로 강국도 아닌 제노바는 공격이 최상의 방어가 되는 전형적인 압점이었다. 알제와는 반대로 제노바의 근권 정치는 무슬림 남부를 약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하지만 알제와는 다르게 제노바는 약탈에서 교역으로, 약탈한 물건의 공매에서 상품의 중개시장으로 변화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상품이 소금이었다. 15세기 중엽의 전성기 때 제노바의 소금청은 1년에 거의 2만 5천 톤의 소금을 취급했다. 자크에르가 말했듯 소금은 상업 제국이었던 제노바의 제1운동자가 되었다. 프리미움 모빌레,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문학에서 사용한 용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구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력을 공급해주는 우주 가장 바깥에 있는 구를 말한다. 여기서는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자라는 의미로 쓰였다. 제노바는 소금으로 밀라노의 금속 제품을 사들여 지중해 전역에 재분배했다. 또한 소금으로 이탈리아 해안 지역에 수출하는 살라미, 소시지의 맛을 냈고 나폴리와 시칠리에서 벨벳을 짜는 루카의 직공에게 공급할 생사를 구매해 리옹에서 이것을 파리에서 온 상인들에게 판매했다. 제노바는 소금으로 토스카나의 밀을 사들여 자체에 충당했고 섬유산업 지대인 톨파에도 공급했다. 또한 프랑스, 아라곤, 카스티아 그리고 여러 무슬림 국가들의 시장을 여러 재수출했다. 제노바는 소금의 수입, 수출, 중개 무역으로 교역을 일으켰다. 제노바 소금은 세 단계를 통해 발전했다. 첫째, 1150년부터 1250년까지 제노바는 툴롱과 니스 사이에 위치한 예르와 사르데냐의 칼리아리, 에브로강 어귀의 토르토사에서 소금을 구입했다. 이탈리아에서 끓여서 소금을 생산하는 모습. 예르는 아마도 로마 시대에도 소금을 생산했을 것이다. 평지라는 뜻의 아레아에라는 단어는 루툴리우스 나마티아누스 427년경에 활동한 로마의 시인가 토스카나 해안을 두고 묘사했던 것처럼 사브카, 즉 소금밭을 의미할 것이다. 963년에 작성된 레오 13세의 문서에는 예르의 소금 생산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제노바의 소금 수요가 많아져 1138년과 1174년에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것은 결국 1229년의 독점 협정으로 이어져 예르의 천의제헌법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르의 소금 공급이 지역을 넘어서자 성 빅토르 스도원, 포스의 영주, 프로방스 백작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14세기경 예르의 생산량은 연간 1만 톤에 달했고 15세기에는 제노바 제1의 소금 공급지가 되었다. 또 다른 생산지가 칼리아리로 이곳은 제노바와 제휴를 맺어 다단계 천의제헌법을 도입함으로써 발전했다. 11세기와 12세기에는 피사와 경쟁 관계에 있었다. 칼리아에는 곧 연간 5천 톤의 소금을 생산하게 됐는데 제노바는 이 양의 절반을 싼 값에 나폴리에 공급했다. 나중에 칼리아리는 이탈리아가 소금을 독점하는 데 있어 단위 규모로는 가장 큰 공급원이 되었으므로 초기에 이곳을 제노바가 발전시킨 사실이 지중해에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반면 토르토사는 이전에는 무슬림 세계의 생산 중심지였다.
토르토사의 소금은 주로 바르셀로나와 예르브로 강을 거쳐 아라곤에서 소비되었는데 이 두 지역은 카르보나의 압력을 두고 서로 경쟁했다. 아마 연간 1250톤 정도가 제노바의 교역망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이다. 둘째, 1250년부터 1400년까지 특히 1261년 팔라의 올로기의 회복에서부터 1480년 키오자 전쟁까지 제노바의 해상력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 제노바는 크림반도, 키프로스, 알렉산드리아, 라스 알 마카바즈, 이비사, 라마타, 톨비에자를 비롯해 멀리 떨어진 생산지에서 소금을 구입했다. 제노바의 앞선 정책은 다시 한번 다른 나라의 귀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었다. 첫째, 상권이 확장되면서 제노바는 복잡한 교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지역에서 좀 더 많은 소금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비사와의 교역으로 아라곤과 외교적 분쟁이 일어났고 이규도와의 교역으로 인해 교황청과도 외교적 분쟁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특정한 공급지가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제노바는 자신의 소유든 라구사나 바스크 항구에서 빌린 것이든 지중해에서 최초로 거대한 북방계형의 선박을 이용한 선구자였다. 제노바에서는 부피가 큰 상품이 선적되었으므로 귀향길에 소금을 다시 실어올 여유 공간이 있었다. 예르, 칼리아리, 토르토사로부터 소금을 직접 실어오는 것보다는 귀향길에 크림반도에서 나는 소금을 실어오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었을 것이다. 당시 제노바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던 만큼 다양한 공급지에서 소금을 실어왔는데 이 중에서 루이지냥 지배하에 있었던 키프로스의 라르나카의 사브카가 가장 큰 공급지 가운데 하나였다. 셋째, 제노바가 베네치아에 패배한 이후 즉 1400년부터 1500년까지 흑해로 가는 초원길이 폐쇄되고 오스만 제국이 흥기하자 제노바는 다시 한번 예르, 토르토사, 라마타, 톨비에자, 특히 이비사 등 지중해 서부로 관심을 좀 더 집중시켰다. 원래 발레아레스 제도의 다단계 천유제한법은 무슬림의 기원을 둔 것으로 마그리브의 이슬람 도시들의 소금을 공급했고 심지어 1535년에 이 섬들이 기독교국이 된 이후에도 이 노선을 이용해 소금을 위탁 판매했다. 처음 이비사 염전은 이 지역을 정복한 영주 3명의 소유였으나 그 뒤 타라고나의 대주교에게로 넘어갔고 결국에는 아라곤 왕의 소유가 되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한 제노바 인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558년에 나타나는데 1584년이 되면 이미 이들이 주 고객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금의 거래 규모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다. 1361년에 제노바로 수출된 소금 3,500톤을 대단한 물량으로 여길 정도였다. 또 공화정과 왕정 사이에 관계가 악화되어 교역이 중단되는 경우가 흔했다. 15세기에는 이비사의 저겸 교역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1450년 5월에서 1451년 5월까지 제노바는 2만 톤의 소금을 구매했고 베네치아와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몇 하의 도시들도 상당한 양을 구매하여 총 생산량은 3만 톤에 이르렀다. 15세기 카탈루냐의 어떤 사람은 이비사가 전 세계에 소금을 공급한다고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제노바의 소금 수요는 압도적이었다. 라마타의 발렌시아 염전과 토르비에자 염전의 생산량은 1만 톤에 달했는데 이것도 카탈루냐 염전의 대안으로 제노바에게는 유용한 곳이었다. 또 제노바는 카스티아의 주요 염전과 산루카르 드 파라메다와 교역을 해 이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그라나다 왕국까지 수송했다. 이렇게 서지중해 전역에서 소금을 구입한 제노바 덕택에 다단계 천유제한법에 의한 소금 생산은 가속도가 붙었다. 제노바의 영웅 콜럼버스는 자신의 항해 비용의 일부를 라마타 염전의 왕실 감독관 루이스 데 산탄겔로부터 충당했어야 했다.
또한 에스파냐는 발렌시아의 국제적인 중개를 통해 지중해로부터 얻은 자금을 대서양에 쏟아부었다. 베네치아, 나라를 움직이는 연료로서 베네치아도 제노바의 정책을 답습했다. 하지만 베네치아는 제노바에 비해 좀 더 제도를 잘 갖추고 있었고 대부호들도 서로 경쟁을 하기보다는 보안 관계에 있어 베네치아 자체가 잘 짜여진 하나의 거대한 회사 같았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소금을 우리들의 참다운 삶의 기반이라고 했다. 사실 소금은 제노바 사람보다는 베네치아 사람에게 더 중요했다. 소금의 기능과 제도가 달랐던 것이다. 제노바 사람들에게 소금이 점화장치였다면 베네치아 사람들에게는 연료였다. 훗날 네덜란드 사람들처럼 제노바 사람들은 바다의 마법군으로 불리었다. 제노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선박이나 타국의 배를 이용해 발트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과 다자간 교역을 했다. 한편 베네치아 사람들은 거래 기반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거래 자체를 주도했다. 그들은 거래되는 모든 상품이 사령부 격인 베네치아를 통해야 한다는 쌍무적 교역을 이상으로 삼았다. 베네치아는 사업 초기부터 포 계곡에 소금을 공급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었고 한편으로는 이를 곡물 공급을 확고히 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보조금을 주는 베네치아의 해운업, 따라서 간접적으로 공화국의 사업 공동체에 영향을 준 소금이 그 기능을 떠맡게 되었다. 1281년부터 베네치아는 지중해 밖의 먼 공급지에서 도시로 운송하는 소금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 보조금 덕택에 베네치아의 해운업자들은 소금을 실어온 선박이나 그들이 전세는 갤리선으로 다른 상품, 특히 향유를 실어올 때 경쟁자들보다 싼 운임으로 운송할 수 있었다. 이 방법으로 베네치아 사람들은 국제상품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베네치아의 소금 구매자들이 이 보조금을 지급한 셈이었는데 비교적 가격 탄력성이 적은 일상용품의 값을 올림으로써 가격 탄력성이 큰 사치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게다가 은행 신용 형태로 지급된 보조금은 돈의 수요를 늘렸고 고전 경제시대, 특히 중세시대 끝 무렵에 오면 흔히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경제에서의 엄격성을 완화시켜 주었다. 소금 신용거래는 단지 상품의 거래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재편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한 신용발행, 양도, 어흠 교환이라는 복잡한 제도의 일부였다.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베네치아인들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베네치아의 교역 상대에게도 새로운 부를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베네치아 사람들에게 소금은 단지 하나의 상품만이 아니었다. 소금은 제1운동자 이상의 것이었고 온갖 작업을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였으며 기관을 가동시키는 연료였다. 제노바의 소금처럼 베네치아의 소금도 세 단계를 거쳐 발전했다. 첫째, 1000년부터 1250년까지 베네치아인들은 포 계곡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자신들만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제노바와는 달리 베네치아는 문전에 염전을 두고 있었다. 새로운 다단계 천의지원법을 이용한 치오자에서는 일찍이 11세기부터 염전을 운영하고 있었고 무자의 이스투리아 식민지 카포디스투리아와 피라노에도 염전이 있었다. 한편 베네치아는 베네딕트, 수도원 소유의 코마키오, 특히 폼포사, 라벤나의 대주교 관할의 세르비아, 거리는 멀지만 이제는 차라 자치제의 통제를 받는 파구와 경쟁을 하게 되었다. 베네치아의 키오자와 피라노는 키오자보다 먼저 시폰토로부터 기술을 도입했다. 는 코마키오의 소규모의 단일 염지에 대항해 거대 규모의 다단계 천의지원법으로 경쟁했지만 세르비아와 파고 역시 다단계 천의지원법으로 소금을 생산했다. 따라서 베네치아의 소금 행정은 코마키오의 강제 폐쇄, 세르비아에서의 무력 사용과 제휴라는 강운 양면책, 파고에서의 생산 할당량 부과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소금을 통제하는 데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던 베네치아는
금상첨화격으로 키오자에서 점차 주도권을 잡아가던 피라노가 13세기 초 키오자가 폭풍우를 만나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재난을 당하자 그 주도권이 더욱 확고해졌다. 둘째, 북부와 중부 이탈리아에서 소금 수요가 늘어나자 베네치아는 1250년부터 1400년까지 알렉산드리아, 트리폴리, 라스알, 마크바지, 샤르지즈 등 무슬림 사브카와 칼리아리, 이비사, 라마타의 기독교의 다단계 천의제헌법을 이용하는 염지 염천, 클린반두와 키프로스의 기독교 사브카를 비롯해 지중해 각지에서 소금을 구매했다. 어떤 공급지도 그다지 두드러진 곳은 없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공급지가 세투발가 북부 지역의 귀항로에 위치한 교역 요충지 이비사였다. 지중해 소금은 애초에 상업적인 이유에서 필요했지만 이것이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필요하게 되었다. 베네치아 왕국은 장거리 소금 수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낮은 운임을 통해 여타의 상품들도 경쟁력을 갖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1250년부터 1400년까지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지중해 전역에서 소금을 놓고 경쟁했다. 그러나 이들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 벌였던 경쟁 품목은 향료였다. 이 경쟁에서 베네치아가 승리했는데 투자의 유인책으로서 소금에 보조금을 지급한 덕분이었다. 더군다나 제노바와는 달리 베네치아는 많은 수의 거대 선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고 소금 보조금도 여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히오자 전쟁에서 알 수 있듯 14세기에 있었던 4차례에 걸친 해전에서 제노바가 지휘력이 결여되어 분열되었던 반면 베네치아는 정치적으로 결집되어 있었고 활력이 넘쳤던 탓이었다. 마지막으로 1400년부터 1500년까지 베네치아는 해상의 지배권을 확보했고 교역에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해 동쪽으로 관심을 키워나갔다. 이비사의 저겸에 중점을 둔 제노바의 패배가 절반의 패배이듯 키프로스에 중점을 둔 베네치아의 승리 또한 절반의 승리였다. 키프로스는 1473년에 베네치아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489년에는 베네치아에 합병되었다. 그 이전 14세기 중엽부터 섬에서 활약한 코너카는 라르나카에 있는 염호 두 곳에서 증발지와 물을 끌어들이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고대의 사브카를 사실상 인곤 천일 염전으로 만들었다. 15세기에 키프로스는 연간 생산 능력이 2만 톤에 이르러 지중해에서는 이비사 당가는 생산지가 되었다. 이 생산량 중 일부는 터키 동부와 시리아 북부로 공급되었지만 대부분은 베네치아로 공급되었다. 1463년 베네치아는 다시 제휴 관계를 맺고 있던 세르비아를 수중에 넣었고 이곳은 1473년 베네치아의 교역망에 8,000톤의 소금을 생산해 공급했다. 1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었던 파고는 생산량의 4분의 3을 베네치아에 강제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같은 생산 능력을 지닌 피라노는 전량을 크로아티아에 수출했다. 1493년 포 계곡에 공급할 소금 16,000톤이 베네치아로 하역되었다. 베네치아가 직접 독점 관리한 소금의 총량은 2만 톤으로 제노바가 관리한 양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간접적으로 관리한 양은 훨씬 많았다. 베네치아가 강불의 조약이라는 심각한 위협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고 또 16세기의 구조상으로 전혀 다른 번영을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소금청 (Salt Office) 이 새로 모집한 공채 덕분이었다. 제노바가 새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했다고 한다면 베네치아 역시 새롭게 세력을 집중할 수 있는 비용을 소금으로 충당했다. 론, 강을 이용한 교역망. 바르셀로나, 발레아레스 제도, 피사, 사르데냐와 같은 소규모 도시의 해상 교역망은 그냥 지나치더라도 지중해 연안의 주요 하천망은 살펴보아야 한다. 론 강을 따라 위치한 에그모르트 근교의 페케 염전과 아를 남쪽 카마르그 염전에서 랑그도크 동부, 아비뇽, 프로방스 북부, 리옹, 도피네, 브르고뉴 남부까지의 교역망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 교역망에 관해서는 1376년부터 1379년까지 페케에서 교역을 했던
플로렌틴 프란체스코 디 마르코 다티니의 회계장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교역망은 교황청이 아비뇽에 있던 시절부터 이탈리아, 특히 토스카나의 교역료였다. 다티니 조합은 아비뇽 상사의 자회사였는데 나중에는 상황이 역전되어 세계적 규모의 다티니 그룹이 아비뇽 상사를 조합의 일부로 거느렸다. 이 교역망은 가장 오랫동안 프랑스의 소금을 독점했던 프티드 가벨 지역이 기반이었다. 이탈리아인들이 이 교역망을 운영했지만 관리는 프랑스인들이 했던 것이다. 소금은 최고의 식량이다. 이는 권력을 찬탈했던 중국 황제 왕만이 서기 17년 소금을 전쟁터로 보내면서 한 말이다. 소금만 먹을 수는 없음을 감안할 때 이는 소금의 중요성을 언급한 대목일 것이다. 이처럼 인류는 수렵과 채집 생활을 접고 정착 생활로 접어들면서 소금을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자각하기 시작했다. 육식을 통해 소금을 섭취할 때와는 달리 주식이 곡물로 옮겨가면서 소금의 확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부상했다. 소금의 소비는 생리적인 필요성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원시 사회에서도 생리적 필요 이상으로 소금이 소비되었으며 약으로, 특히 장에 기생하는 기생충과 그로 인한 질병의 구제책으로 권장되었다. 또한 이것은 사회적 성취나 여흥, 최소한의 사치로 이어졌다. 소금은 원초적인 탐닉의 대상이었다. 언어와 마찬가지로 소금은 본질적으로 기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집착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소금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회도 있었다. 소금은 공급이 제한적인 데다 분배를 통제할 수 있고 또 수요가 많은 상품이라 일찍이 국가의 재정원으로 관리되었다. 중국의 한무제는 소금의 행정인 염정과 함께 소금을 만드는 철제 도구들을 국가의 관리 하에 두어 바닥난 국고를 보충하고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다. 소금 교역망을 중심으로 도시가 번창하고 수로와 육로가 연결되었다. 소금이 생겨나는 과정과 그것의 운반과 소비는 자연에 대항하는 문화 투쟁의 일부로 또한 자연이 공급한 문화적 무기로서 인류 문명을 이룩한 1등 공신이다. 플리니우스의 말처럼 소금은 생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기를 위해서, 다시 말해 문화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준 넵투누스의 선물이다. 소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소금은 땅과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생산되는 소금의 대략 70%는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나머지 30%가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땅에서 얻는 소금은 소금못, 소금광, 소금호, 소금벌에서 만들어지며 암염도 여기에 속한다. 모스의 수면에 뜬 소금 결정. 처음에는 증발이 활발한 수면 쪽에 생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차츰 가라앉는다. 수분이 거의 다 증발된 모세에서 소금을 건진다. 처음에는 진하던 물의 색깔이 차츰 엷어지는 것은 밑바닥에 소금 결정이 쌓이기 때문이다. 소금을 한쪽으로 모아 쌓는다. 흙 속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새하얗지는 않다. 소금을 운반하기 편하게 틀을 넣어 붙인다. 틀은 야자나무 속을 판을 만든다. 낙타 등에 씻기 좋게 만든 소금 덩어리들. 옆은 야자나무 틀로 만든 15kg쯤 되는 큰 덩어리이고 아래는 금속 틀로 만든 2kg쯤 나가는 작은 소금 덩어리이다.
우연히 소금호 위에서 달리는 소금 출하용 트럭. 수면 아래에 30cm까지 소금이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다.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연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소금. 아주 먼 옛날 바다였던 아프리카의 옥시덴탈 소금강은 흙 속에 소금기가 잔뜩 배어있다. 이 소금기가 지하수에 녹아 강으로 흘러들었다가 사막의 건조한 기후로 말미암아 결정이 되어 강바닥에 쌓인 것. 건조기가 오면 강바닥에 말라붙으면서 저절로 이런 소금못이 생긴다. 소금호에서 소금 덩어리를 잘라내고 있다. 소금을 잘라내고 난 뒤에 고인 소금물도 3개월쯤 지나면 다시 소금 결정이 된다. 이 호수의 물은 바닷물보다 소금기가 8배나 진하다. 천의 제염으로 만들어진 소금이 산처럼 쌓여있다. 태양열이나 바람 같은 자연 에너지만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드는 천의 제염법은 간만의 차가 크고 건기와 무기가 뚜렷하며 일조량이 많은 지방에서 발달한다. 소금 가마 속에 염전에서 걸러낸 진한 염수를 넣고 달인다. 가마 구석구석까지 붉기가 골고루 미치게 하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소금막 안은 한증막처럼 툭툭 찐다. 수면에 나타난 소금의 아름다운 결정. 한 변의 길이가 2cm 안팎이나 된다. 처음에는 이렇게 수면에 떠있지만 이윽고 커지면 무거워져서 가마 밑으로 가라앉는다. 달인 소금물에서 찌꺼기를 없애고 너댓 시간 식힌 뒤에 졸인다. 사진은 졸이기 시작한 지 6시간 뒤의 모습인데 가마 바닥에는 이미 소금 결정이 많이 가라앉아 있다. 8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거의 다 증발하고 소금이 드러난다. 품질이 좋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의 세기를 잘 조절해야 하므로 밤새껏 불 곁에서 지켜봐야 한다. 케냐의 염전은 몇 개의 못을 만들어서 그곳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수분을 증발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바닷물이 차츰 진한 소금물로 걸러지면서 저수지에서 증발지로 흐르고 마지막 결정지에서 소금의 결정이 만들어진다. 좋은 염전은 바다 가까이에 흘러드는 강물이 없어야 한다.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는 소금 대상 행렬.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송나라 때 소금 상인들의 배. 여기에 나오는 사진과 글은 소금나라 www.salttrend.co.kr의 임호림 님이 제공한 것입니다. 중국의 볼락. 소금사에서 중국의 위치는 특별하다. 한무제는 세계 최초로 소금을 통치와 세금의 수단으로 이용해 제국을 이끌었으며 유럽의 암흑시대 동안 중국은 광명의 시대로서 활력이 넘쳐났다. 중국은 사천지방의 소금 우물, 염전을 개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기술인 천연가스 산업을 선보였으며 대나무관으로 땅속 수백 미터까지 파고 들어가는 굴착 기술을 자랑했다. 이러한 소금 산업은 무려 2000년 동안 사천의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국의 보수성 때문에 점차 퇴보했다. 유럽은 기술적으로 뒤처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면에서 중국보다 역동적이었다. 이는 그 사회의 문화적, 정치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소금을 생산하고 있는 사천의 광경. 왼쪽에는 소금 우물이, 가운데에는 대나무관으로 천연가스를 끌어올리는 곳, 오른쪽엔 염수를 끓이고 있는 곳이 보인다. 청말 초기 염상의 소금 운반 허가증.
중국 법문사에서 발견된 소금 그릇들 재사용 기구다. 첼리니의 소금 그릇. 유럽에선 제산 목록에 넣을 만큼 소금 그릇이 귀한 물건이었다. 정대의 제염소 모습. 정대에 소금을 운반하고 있는 장면. 정대 회남에서 끓여서 소금을 만드는 모습. 중국 산동 지방에서 발견된 여민. 소금은 전매품이기에 이 도장이 찍힌 문서가 있어야 거래할 수 있다. 사천성 대녕하의 하천가에 설치된 취수구. 이 구멍으로 소금기가 있는 하천물을 취수해 소금을 만들었다. 랑그도크는 알바 주아파의 개혁운동 결과로 13세기 초 프랑스에 귀속되었다. 1546년 성 루이는 프랑스 최초의 지중해 항구인 에그모르트시를 건설했다. 페케 동부에 염전이 있었지만 풋살무디 수도원 위제와 에마르 그 영주 소유였다. 프랑스 왕정은 1290년에 이 염전을 획득해 이탈리아 사업가와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발전시켰다. 1300년경에는 운영되고 있는 염전이 1000헥타르 1만 제곱미터에 걸쳐 16개소에 달했고 생산량은 15,000톤이었다. 페케는 이리사와 키프로스에 이어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생산지였다. 여기서는 천일지원법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했다. 델라 테레차라고 불리는 염전 하나는 두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델라 쿠르바라고 불리는 또 다른 염전은 셋 또는 네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것들은 집수, 농축지, 결정지로 구분되었다. 1301년 프랑스 국왕은 자신과 인척 관계에 있으며 프로방스의 백작이기도 한 나폴리 왕과 페케는 왕국의 필요량 3분의 2와 제국 남동부에 있는 자신의 호남 영토의 필요량 절반을 공급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나머지 3분의 1과 2분의 1은 프로방스의 염전, 특히 카마르그 염전에서 공급받기로 했다. 1259년 칼루 1세가 소금 행정을 실시했던 프로방스는 이미 꽤 큰 생산지로 천일지원법을 쓰고 있었다. 아를 남부의 카마르그 염전지대와 엑스와 디랑스 계곡에 노세로 소금을 공급했던 론강의 동쪽 연안을 따라난 베르 조호의 염전지대, 그리고 이미 보았듯 제노바가 우위를 점했던 예르 염전지대는 각각 1만 톤가량의 소금을 생산했다. 협약에 따라 페케는 보케르, 아비뇽, 오랑주, 퐁생테스프리, 발렌시아, 리옹의 강 마르토를 점유했고 여타의 염전들은 다른 운송로를 택했다. 프랑스 아비뇽 교황청, 피렌체의 은행가와 맺은 협약으로 나폴리의 왕은 더욱 큰 동맹의 일원이 됨으로써 어떤 이득을 챙겼음이 분명하다. 다티니 자신은 그곳에 오래 체류하지 않았다. 제국의 지방들에 대항하느라 왕국에서 거두는 세금이 많았기 때문에 이윤이 적었던 것이다. 프랑스는 100년 전쟁의 와중에 있었으므로 유리하게 흥정을 벌일 수 있었다. 하지만 다티니가 손을 뗀다면 이것은 지중해 소금의 주요 교역망의 하나로 토스카나의 관리 하에 남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다른 작은 교역망, 즉 보스니아로 향하는 네르티바 강 교역망, 아라곤으로 향하는 에브로강 교역망, 랑그도크 내륙으로 향하는 오드 교역망, 토스카나로 향하는 아르노 교역망, 알바니아로 향하는 드림 교역망을 대변했다. 가능하다면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소금은 늘 수로를 통해 운반되었다. 루시옹의 사브카에서 피레네 산맥 동부로 향하는 교역로처럼 해상 운송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만 신마차 길이나 노새 통행로를 택했다.
강을 이용하려면 상인들은 군주와 제휴를 맺어야만 했다. 한자동맹 도시 조직적인 교역망. 일조량이 적고 바닷물의 염도가 낮은 북부 유럽에서는 다단계 천일제헌법이 널리 퍼지지 못했다. 햄프셔 지방의 리밍턴에서만 시도되었을 뿐이다. 고기와 생선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소금 수요도 늘어났지만 처음에는 소금을 염갱, 염천 소금을 강화법 등의 방법을 이용해 생산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아 한량하고 어업 자원이 풍부한 북부의 바다와 온난하고 염도가 높은 남부의 바다가 결합하는 것이 해결책이었다. 이런 결합이 북부 유럽 최초의 지역 소금 교역망인 한자 동맹을 만들었다. 한자 분트. 독일 북부의 도시들과 외국에 있는 상업집단들이 상호 교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조직. 13에서 15세기의 북유럽의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세력이었다. 한자동맹 도시들은 바이킹 동맹을 이어받아 이를 문명화시킨 도시들이다. 70개에서 170개에 이르는 도시 대표들이 동맹에 참가했어도 한자동맹은 도시연맹이라기보다는 도시 간 공동체에 가까웠다. 즉 한자동맹은 사업, 결혼, 일상사로 결합된 일족 간의 연합이었다. 르베크는 이 공동체의 유일한 중심 도시였다. 1158년 형성되어 1227년 자유도시로 인정을 받은 르베크는 1456년에 한자동맹을 재조직했고 1470년에 덴마크와 평화 협약을 맺었으며 1488년에는 세투발에서 특권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르베크는 제노바나 베네치아와는 사뭇 달랐다. 한자동맹의 실체는 집권하던 기간이 아니라 퀘니스베르크, 리가, 도르파트, 레발과 같은 동부 식민지나 러시아, 노브고로트의 상크트 페터호프, 베르겐의 도이치부르크, 런던의 스틸야드, 부르아주와 브루네프의 중개소들 등 해외에 둔 기간에 있었다. 중국 연안의 유럽 조차지. 그래서 그랬듯 이곳에서 한자동맹은 의기양양하다가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조심스럽게 사업을 꾸려나갔다. 이들의 사업은 프러시아 정복지와 개종한 리투아니아 등 새로운 기독교 식민지와 이제 바야흐로 발전하기 시작한 서유럽 경제가 접촉함으로써 활기를 띠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유럽의 직물, 포도주, 향료, 가공품을 동유럽의 목재, 모피, 꿀, 밀랍, 타르, 곡물 생산 등의 원료와 교환하는 사업이었다. 이 교역에서 소금은 서유럽의 가공품에 그리고 동유럽의 어업에 기묘한 품목으로 대두했다. 소금은 발트해 교역에서 큰 부분을 담당했다. 1426년부터 1496년까지 레발항에 입항한 1700척의 선박주 1216척이 소금 운반선이었는데 연간 소금 수입량이 6,000톤에 달했다. 레발항은 한자동맹 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소금항은 아니었다. 소금을 가장 많이 하역했던 항구가 퀘니스베르크로 15세기에는 당시 소금을 가장 많이 소비하던 리투아니아로 운반할 소금을 2만 톤가량 수입했다. 제노바와 베네치아의 경우처럼 한자동맹 도시의 소금 교역도 세 단계를 통해 발전했다. 첫째, 12세기와 13세기 스웨덴 남부 스코네의 어업이 성장하자 르베크는 엘베 강 너머 류네부르크 염천과 염갱에서 소금을 구입해 이곳에 공급했다. 류네부르크는 935년에 오토 1세의 헌장에서 소금 생산지로 처음 언급됐다. 11세기 류네부르크 염전은 작생 공작, 특히 사자왕 리처드가 개발했다. 12세기에는 소금에 대한 통제권이 르베크의 후원을 받은 지방 유산계급인 제염업자들에게 넘어갔다. 1205년경 소금 생산은 5,000톤에 이르렀다고 한다. 13세기에는 생산이 다시 늘어 1300년경에는 15,000톤에 달했다. 르네부르크는 북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큰 소금 생산지였다.
르네부르크 염전은 중세 때 독일 대륙의 농도가 높은 염호들을 개발함으로써 발전했다. 이 염전들의 개발을 주도한 것은 시토 수도회의 수도원들,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의 모리몽 수도원이었다. 시토 수도회의 수사들은 봉건적인 수입에 의존하지 않았고 경장농이라기보다는 목축업자들이었으므로 가축과 유제품에 사용할 소금이 필요했다. 시토 수도회의 수사들은 지성을 갖추었고 농촌 계층에서 선발된 진취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었으므로 목축업에서 체험업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의 사업 성과는 고위 성직자나 군주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흔했지만 말이다. 북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위네부르크 염전에서 끓여서 소금을 만들던 집, 아래에는 염수를 끓일 때 사용했던 철판, 잘츠카머구트에서는 1147년경 새로운 연기과 소금을 끓여 소금을 만드는 제염소가 라인의 시토수도원에 의해 아우스제에 개장됐고 1392년경에는 이곳에서 연간 1만 톤의 소금을 판매했다. 할슈타트는 12세기 끝 무렵에 다시 번영을 누렸다. 이곳에는 노이부르크와 엥겔스젤의 시토수도원도 포함되었다. 1436년에는 6,000톤의 소금을 판매했다. 짤츠부르크의 라이헨할과 베르이테스 가덴의 소금 생산은 바이에른 공작과 대주교에 의해 발전되었다. 1500년경에는 시토수도원이 개발한 라이헨할에서 연간 8,500톤의 소금을 생산했다. 그러나 할라인 듀렌베르크가 여전히 큰 생산지로 1498년에 23,000톤의 소금을 생산했다. 이곳에서도 시토 수도회 소속의 콘스탄츠 호 수도원이 초기부터 대주교를 지원했다. 대주교는 인근의 교회, 젠트리 지방의 상공인 또 지트헤렌이라고 하는 체험업자들과 함께 통제를 하거나 통제권을 이들에게 넘겨줬다. 시토수도원이 지원했던 또 다른 염전이 티롤의 할로, 이곳의 소금 생산에 드는 비용을 벌리 인탈에서 목축을 하는 슈탄스 수도원이 지원을 해줬다. 소금 생산에서 이루어진 이런 발전이 처음부터 수도원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었다. 마크데부르크의 대주교가 다시 개발을 한 작센의 제염소는 처음에는 지방 귀족인 파너시압트 체험소 관계자 또는 염천이용 조합나 염전과 연료 공급을 통제했던 소금 융커 지방호족 프로엔센과 동부 독일의 시주개주와 협력했고 그 후에도 이들과 경쟁을 함으로써 발전했다. 15세기 끝 무렵 할레와 그 인근에 새로 개발된 슈타스프루트는 연간 1만 톤의 소금을 생산했는데 그 중에 상당량을 보헤미아로 수출했다. 어떤 경우 염전은 자유도시 덕택에 발전했다. 비르텐베르크, 슈바벤, 할이 그런 경우다. 중세의 독일은 제염, 배관, 끓이기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방연전의 개발을 통해 독립 고위 성직자, 지방귀족, 자유도시는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이 자금을 기반으로 중세 말 독일의 정치적 분권주의가 발생할 수 있었다. 리베크가 이것의 한 예다. 둘째, 14세기에 이르면 르네부르크조차도 스칸디나비아와 발트해에서 늘어나는 소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세투발과의 모피 무역이 발달하자 리베크는 서유럽으로부터 바닷소금을 도입했다. 이른바 바이엠파르트 만사이를 오가는 직항로에서 한자동맹 도시들은 바이킹의 교역망을 점유해 다단계 천일지원법으로 소금을 생산했던 비스케이만 염전으로부터 소금을 도입했다. 원래 비스케이만은 루아르 남부의 부르네프와 루아르 무티에르의 동부를 지칭했다. 30km 이상에 걸친 이곳 해안을 브루타뉴 공작들이 분할해 소유했고 푸아투주와 그 경계는 공동으로 소유했는데 이곳에서는 질이 낮지만 풍부하고 값싼 소금을 생산했다. 특히 브루타뉴의 몽포르 공작들은 100년 전쟁 동안 중립을 지킴으로써 이익을 취했고 임대를 쉽게 하고 세금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브루타뉴와
푸아투 지방의 젠트리와 지방 수도원은 소금 생산에 일열성적으로 투자했다. 공작들은 한자동맹 도시에 특권을 주었고 상법을 관할할 주법원을 세웠다. 15세기경 부르네프는 발트 해에서 중요한 소금 공급지가 되었고 영국과 베네룩스에 소금을 수출했다. 1427년부터 1433년까지 레발랑에 취항한 314척의 선박 중 105척은 부르네프에서 온 것이고 103척은 리베크에서 온 것이었으며 하선한 소금 중 5,000톤은 르네부르크산 소금이었다. 그러나 백년 전쟁에 참화해서 회복된 1450년부터는 교역의 중심이 부르네프에서 로시엘의 상업제국의 일부였던 남부 생통주의 부르아주로 점차 이동했다. 이 남부의 염전은 일조량이 풍부했고 프랑스의 적포드주 산지와 인접해 있었다. 16세기에 들어 서부에서 해협을 통과한 소금의 양은 8만 톤으로 최소한 이것의 4분의 3은 비스케이만 염전에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해 2만 톤은 부르네프에서 4만 톤은 부르아주 산이었다. 또 이 염전들은 롱강과 같이 센강, 루아르강, 가롱강을 통해 상당량의 소금을 프랑스에 공급했다. 마지막으로 15세기의 이른바 슈파니엔 파르트, 에스파냐령 선박항로에서 한자동맹 도시는 포르투갈의 세투발, 산루카르, 데 바라메다, 이비사의 다단계 천의지원법을 이용하는 염전과 점축했다. 베네치아에 남아있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일찍이 1404년 한자동맹 도시 소속의 선박 6척이 이비사에서 소금을 실었다고 한다. 1410년부터 세투발산 소금은 비스케이산 소금과 함께 정기적으로 단치 2에서 시세가 형성되었다. 한자동맹 도시는 14세기 말 세투발에서 매년 15,000톤의 소금을 수입했고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염전에서 5,000톤의 소금을 수입했는데 이것은 지중해 지역의 정교한 사업 조직보다 다소 원시적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놀랄만한 성취였다. 잉글랜드 정교한 조직망. 북유럽에서 두 번째 소금 교역망은 런던의 상사들, 특히 체험업자들이 담당했다. 11세기 말 교구 120개와 최소한 4만 명의 인구가 살았던 런던은 잉글랜드의 수도였으며 베네룩스와 아키텐과 제휴를 맺은 국제교역의 중심지였다. 도시의 상사들이 이 교역을 주도했다. 런던 브릿지의 유지를 위해 1180년에 최초의 길드가 나타났다. 13세기에는 식료품상의 선구 자격인 후추 상인들이 활동했다. 1345년에는 체험업자이자 시의 참사 회원이었던 존 글로스터가 소금 선창의 수익금을 기초로 세인트 메리 마운트헌트의 교회 두 곳을 설립했다. 1454년 체험업자들은 브리드 스트리트의 회관을 얻었다. 체험업자들은 1475년, 1487년, 1494년, 1530년, 1542년에는 런던 시장을 역임했다. 모든 도시의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체험업자들도 포목상과 식료푸상처럼 소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제빵업자, 생선 판매업자, 치즈 판매업자들과 주로 교역을 했다. 그들은 전문 상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만물 상인들이었다. 중세의 잉글랜드는 소금을 수출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도 했다. 그들이 정복을 통해 획득한 가장 큰 단일 생산지는 우스터셔의 드로이트위치 염갱이었다. 이곳에서는 내륙과 런던의 양질의 소금 1200톤을 공급했다. 드로이트위치는 1215년에 국왕의 특허장을 받았으며 1500년경에는 참사회원의 지휘 아래 생산량이 1600톤으로 늘어났다. 비슷한 양이 체셔위치에서 생산되어 웨일즈, 아일랜드에 수출되었고 잉글랜드 북부에도 공급되었다. 흑사병이 발생하기 이전과 그 뒤 1500년에 잉글랜드의 인구 300만 명은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했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했으므로 매년 7,500톤에서 11,000여 톤의 소금이 필요했다. 이 양 중 일부는 링컨셔에서 도입했는데 어업이 발달해 톨렌 섬의 제렌트산
이탄 염료는 수요를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어업이 성장한 베네룩스의 보스턴을 경유해 소금을 수출도 했던 탓에 1100년에서 1300년 사이 링컨셔의 소금 산업은 양에서나 질에서나 런던에 맞지 않았다. 한자 동맹 도시처럼 이 수요를 채울 해결책은 비스케이만 서부의 교역망에 있었다. 아키텐과 초기부터 관련을 맺고 있었던 부르아주가 공급의 첫째가는 요충지로 적지였지만 100년 전쟁이 발발하자 중립을 지켰던 브루네프가 1350년과 1450년 사이 수입의 70%에서 90%를 런던에 공급했다. 게다가 서부지방 특히 브리스톨과 엑서터에서 브루타뉴 염전까지 통하는 독립된 교역망이 있었다. 또 브리스톨의 상인들은 세투발과 에스파냐까지 진출했다. 이곳에서 런던, 브리스톨, 엑서터는 매년 5,000톤의 소금을 수입했고 비스케이만에서 북유럽으로 수출되는 소금의 15에서 20%를 잉글랜드가 차지했다. 잉글랜드, 네덜란드 한자 동맹 도시 브루타뉴의 선박들이 모두 운송에 가담했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중세 초기 런던 상사들의 정교함과 유연성이었다. 한자 동맹 도시들의 소금을 좀 더 많이 취급했지만 조직 면에서는 잉글랜드 도시의 상사들이 더 우세했다. 프랑스 콩테와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실의 재정으로 분배보다는 생산면에서 정교하게 조직된 프랑스 콩테와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살랭에 있는 그랑드 소네리 제염소에서 운영한 교역망과 파리치카 보츠니아의 왕실 염전에서 운영한 교역망에 영향을 받았다. 살랭과 비리치카는 공통점이 많았다. 이곳은 지하 깊숙이 판 샘에서 소금물을 끌어와 땔감을 떼어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했다. 이 두 곳은 바다와는 멀리 떨어진 내륙 시장의 소금을 비싼 값에 판매했다. 이곳은 최후의 후원을 받아 발전했으므로 중세 시대에 사적인 경쟁에 직면을 했을 때도 많은 혜택을 받았다. 프랑스 콩테는 로마 시대와 암흑 시대에도 소금을 생산했지만 13세기에 이르러서 11에서 12%의 소금물과 이 지방에 풍부했던 목재를 이용해 소금을 생산했고 1500년에야 7500톤의 소금을 생산할 수 있었다. 주 생산지는 지금의 쥐라 지방인 퀴르세의 염전이었다. 이곳에서는 13세기에 세 군데의 제염소가 발전했다. 첫째, 더시부르에 있는 그랑드 소네리 제염소다. 그랑드 소네리는 두 개의 염정이 있는 커다란 복합 건물로 이중 절반은 팔라틴 백장, 자기 영토 안에서 왕권의 일부를 행사할 수 있었던 중세의 영주 소유였고 3분의 1은 오랑주 공고의 왕실 소유였으며 6분의 1은 지방 유지 소유였다. 둘째, 북쪽 도시에서는 그 지역의 유력자 소유인 슈데레트라고 하는 소규모 제염소가 있었다. 이 제염소들은 그랑드 소네르의 염정에서 소금물을 공급받았던 탓에 이곳의 부속 시설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셋째, 더스부르에 있던 피자미르가 있었다. 피자미르에 있는 제염소는 자체의 염정을 가지고 있던 규모가 꽤 큰 것으로 이것의 3분의 1은 교회 소유였는데 그중 시토스교회가 가장 막강했다. 또 3분의 2는 평신도들 소유로 이들은 생산에 매우 중요했던 목재를 공급했다. 제염업은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었는데 특히 염정에서 염지 안으로 소금물을 퍼내는 장치 때문이었다. 살랭은 팔라틴 백작들의 노력으로 제도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후 부르고뉴 최초의 공작이 되었고 후에 에스파냐 왕의 신분으로 베네룩스를 통치했으며 그랑드 소네르의 지배자가 되었다. 이들 때문에 더스부르보다 우세를 정할 수 있었다. 백작들의 이런 노력들은 결국 성공을 거두었지만 당시는 소금물의 염도가 낮아지고 목재가 귀해진 16세기 끝무렵이었으므로 아직 소금 생산을 하지 않았던 로렌과 점차로 경쟁하게 되었다. 하지만 성공한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작이자 백작인 이들은 산업 부문에서 활발하고도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랑드 소네리는 특히 부르고뉴 공작 치세 1467에서 1477년 때 발전했는데 이때에 연간 5,000톤의 소금을 생산했다. 그랑드 소네리 제염소에서는
센, 루아르, 론 등 각지에서 밀려드는 프랑스의 천일염에도 불구하고 부르고뉴와 스위스 서부의 독점, 판매 지역을 확보하려 했다. 또 이곳은 로렌 염정과 경쟁을 해야 했고 더시부르의 야망을 충족시켜 주어야 했으며 소데레트와는 지역적 이해가 얽혀 있었다. 부르고뉴 공작은 그랑드 소네리 제염소를 서부의 거대한 공급처로서 자신의 로타링기의 로렌 중앙정부를 재건설하는 데 중요한 경제적 요소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다른 곳에서 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무리하게 힘을 과신하다 종래는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랑드 소네리는 이 와중에서도 살아남아 1500년경에는 부르고뉴 공작의 사회인 막시밀리안 황제의 도움으로 전성기를 누렸다. 비리치카는 좀 더 규모가 컸고 제후들도 이곳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발전했던 최초의 생산 방법이 염정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 뒤 1290년부터는 깽을 파서 암염을 채취했다. 마지막으로 물을 퍼내는 데 거대한 바퀴를 사용하면서부터 이전에 암염 채굴로 생긴 거대한 깽도의 지하 염정에서 소금물을 끓여와 분배했다. 특히 비리치카는 동부에서 폴란드를 재건국한 카즈미 에슈 3세 치세 1330년부터 1370년 때 발전했다. 그는 외국 자본을 들여왔고 전문 기술과 관리 기법을 도입했으며 1368년에는 염갱과 관련된 법률을 공포했다. 14세기에는 염갱에서 얻은 수입으로 왕실 재정의 3분의 1을 충당했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 사용했다. 가령 1364년 크라쿠프 인근에 새로 대학을 설립했을 때 교수의 봉급을 소금에서 얻은 수입으로 충당했다. 폴란드 동부의 거대 공국이었던 리투아니아와 동맹을 맺어 세력을 확대한 15세기에는 비리치카가 왕실의 재정을 지원했고 외국의 투자도 유치했다. 야기 에우 왕주하에서 염갱에 임차인 중에는 폴란드 사람뿐 아니라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독일인, 유태인도 있었다. 1500년경 생산량은 연간 8,000톤에 달했다. 비리치카는 폴란드 남부 북부는 당트시크로부터 한자 동맹 도시에 소금이 들어왔다. 와 백러시아, 헝가리 북부 세인트 바칠라프의 통치 지역인 실레지아와 모라비아에 소금을 공급했다. 하지만 그랑드 소네리 제염소와 마찬가지로 비리치카도 사적인 경쟁에 직면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한자 동맹 도시의 소금과 13세기 로마노비치 왕조의 볼리니아 왕들이 발전시킨 갈리치아에서는 고대의 소금갱과 경쟁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 염갱과 염정은 볼리니아, 갈리치아 계승자의 몫으로 폴란드 왕실 소유여야 했지만 수가 많고 흩어져 있었던 탓에 통제를 벗어나 우크라이나 귀족의 관할 하에 있었다. 독일처럼 갈리치아의 소금도 첫째로 로마노비치 왕국과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동맹국에서 자국 중심주의를 조정했다. 중세에 중국과 유럽은 소금과 소금 행정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보았지만 경영, 방식과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달랐다. 중국에서 소금은 제국의 염정의 대상이었고 그 결과 초기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보수성을 띠게 되었다. 유럽은 비록 일부 제후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긴 했어도 수도원의 사업에 기반한 도시 조합의 대상이었고 초기 유럽의 퇴보에도 불구하고 기술면에서는 혁신적인 결과를 이루었다. 유럽은 여전히 활력이 넘쳐났다. 반면 중국은 활력이 넘치긴 했어도 점차 퇴보했다. 1300년대에 50만 톤에서 35만 톤을 자랑했지만 1500년대에는 생산량이 감소했던 것이다. 공준의 시대 레이트 트랜디션 얼리 모더니티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소금도 1500년부터 1800년까지 전통으로의 회귀와 근대로의 진행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취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전근대 시대에는 전체적인 생태 환경이 발전되어 고대보다 정교해지고 세련되어졌으며 성숙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바야흐로 마지막 절정에 도달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종류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해줄 새로운 생태 환경의 싹이 나타났다. 생산면에서는 통제된 천의 지원법이 이제는 고대 제국으로 확대되었고 신생 국가들도 석탄과 천연가스를 이용하여 소금을 생산하게 되었다. 분배면에서는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선이 새로운 항해 기술을 개발했다. 소금을 실은 상선들은 이제 바다, 강, 운하는 말할 것도 없고 대양도 정기적으로 운항했다. 소비면에서는 여전히 입맛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긴 했어도 식사 양식이 변했고 이제 막 눈을 뜨기 시작한 공업화학으로 인해 새 시장이 문을 열었다. 전통과 근대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살펴볼 수는 있지만 문명사회라고 해서 한결같이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유럽은 새로 대두한 중상주의, 계몽적 자유주의와 함께 중세시대에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진 탓에 매우 일찍 근대화가 진척되었고 이슬람은 콘스탄티노플과 인도의 무굴 제국을 지배하게 되었지만 자체의 데르비시즘의 노예가 되었던 탓에 가장 전통적이었다. 청과 명의 지배 하에서 백은 시대를 맞게 된 중국은 이슬람보다는 문명화되었지만 유럽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실 근대 초의 유럽과 고대 말의 중국이 보이고 있는 차이점은 엄청나게 크다. 명나라 말의 재상들, 청조의 황제들, 19세기 초엽 총독하에서 실시된 계몽된 법제도 덕에 중국 사회는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 송과 명 초에 상실했던 활력을 일부 다시 찾았다. 그러나 1800년경에 이르면 심지어 그 이전 유럽의 패권을 안겨주었던 산업혁명 이전에도 유럽, 엄밀히 말해 잉글랜드가 소금 생산의 근대성, 분배 범위, 1인당 소금 생산량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유럽의 소금은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분배되었고 이것은 유럽, 특히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질서를 잡게 되는 토대가 되었다. 1875년경 잉글랜드의 채셔 지방은 5대륙으로 소금을 수출했는데 유럽에 15만 톤, 북아메리카에 25만 톤,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각각 2만 5천 톤, 인도에 30만 톤을 수출했고 국내에는 70만 톤의 소금을 공급했다. 1858년에 맺은 텐진 조약으로 소금 수입이 특별히 배제된 중국만이 겨우 이 채셔 소금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데르비시즘, 이슬람교 신비주의 종파인 수피 열사 집단의 탁발 수도승들이 추구하던 정신. 실버에이지, 백은시대, 인류의 역사를 4시대로 구분할 때 제2시대, 황금시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 다음에 청동시대보다는 낫다고 한다. 다양해진 식생활. 근세의 초의 유럽은 하부 지역 4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지역들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첫째로 예전에는 지중해 중심 지역이었으나 이제는 북부의 식민지와 불평등 관계를 맺을 정도로 전락한 지역들이다. 둘째로 16세기에 독립한 이래로 발트해 연안 제국과 그곳을 지배했던 새로운 대서양 연안 국가들이 있었다. 셋째, 골베르의 노력과 중상주의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지배를 받았던 비스케이반에서 카르파티 산맥에 이른 대륙 중심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으로 유럽의 영향권에 있던 아메리카 대륙과 모스크바다.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유럽의 영향권 아래 있으면서도 자체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콜베르,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의 시대의 재무장관, 프랑스의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무역의 비중을 높이려고 애썼으며 특히 상업에서 네덜란드의 주도권을 줄이려고 규제를 강화했다. 소금사에 관련된 어떤 요소들이 이 4곳의 하부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1500년부터 1800년까지 이 요소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음식의 변화다. 20세기에까지 이어져 온 유럽의 음식사는 대략적으로나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차례대로 중요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신석기 시대 초기에는 곡물을 제일로 쳤는데 이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였다.
고대 후기부터는 13세기 경제지가 늘어나고 또 흑사병 이후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등장한 전원주의 탓에 리메스 생활 양식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돼지고기, 생선, 양고기, 쇠고기 등의 단백질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장르이 플랑두랭이 지적했듯이 15세기부터 식민지들이 독립한 결과 북유럽인의 취향이 퍼지면서 버터, 라드, 치즈, 크림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우선 향료를 넣은 저지방식 식사에서 고지방식 식사로 옮겨갔다. 프라이팬에는 올리브 기름 대신 버터와 라드를 둘렀고 식초, 아몬드, 커민, 샤프란, 계피 대신 양파, 마늘, 골파, 버섯, 송로 같은 향신료로 맛을 냈다. 이와 함께 치즈 소비도 늘어나 부자들은 향료 대신 고급 치즈, 브랜드가 널리 알려진 유명한 치즈들 뿌리, 스틸턴, 더블, 클로, 체스터, 에담, 고우다, 그리에르, 에멘탈은 그 기원이 16세기나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를 먹었고 인구가 늘어 고기값이 비싸지가 서민들은 보통 치즈를 먹었다. 마지막으로 과자에 크림이 널리 쓰이게 되었고 초콜릿과 커피가 출현했으며 오후에 차 마시는 습관이 생겨났다. 치즈, 버터, 라드를 보관하거나 만들려면 소금이 더 필요했다. 기름진 음식을 요리하려면 소금이 좀 더 필요했고 음식이 맹맹하지 않도록 식탁용 소금도 있어야 했다. 소금은 조미료를 많이 쳐 향이 강한 뜨거운 음식보다 조미료가 적어 향이 약한 찬 음식에 더 많이 필요했다. 또 대시나 양보다 우유를 생산하는 가축에 소금이 더 필요했다.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로 근세 초 유럽에서는 소금 소비가 급격히 늘어났다. 베네룩스는 지방 소비의 진원지로 루베스의 그림과 당시 유행한 정물화가 이 사실을 예술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베네룩스는 락노업의 중심지였다. 14세기부터 에노의 지주들은 쇠고기와 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농지를 목초지로 바꿨다. 15세기에는 브라반트도 농지를 목초지로 바꿨고 16세기에는 플랑드르와 네덜란드가 17세기에는 프리지아와 그로닝겐이 농지를 목초지로 바꿨다. 따라서 이미 어업이 중요하게 된 이 지역이 근세 초에는 소금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당연했다. 동시에 향료 무역의 쇠퇴는 예전에 소금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던 지중해를 강하게 압박했다. 지중해 부차적인 관심거리로 전락, 근세 초, 최소한 17세기 이후는 지중해 지역의 쇠퇴기로 간주된다. 하지만 호케가 주장한 바대로 소금의 문제에 관한 한 쇠퇴라기보다는 변화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도시 국가의 소금 교역망이 위축되거나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교역망들은 좀 더 작은 지역의 교역망으로 대치되어 그 전과 같거나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소금을 운반했다. 이렇게 지중해 소금 교역이 지역화된 것은 트라파니의 대두, 거대 중기항에서 소규모 보급원으로서의 변화, 소규모 중기항의 대두 때문이었다. 16세기 중엽까지 트라파니는 기껏해야 지역적인 소금 공급지에 지나지 않았지만 1600년경에는 제노바와 베네치아의 주요 소금 공급지가 되었다. 부분적으로 트라파니는 이미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던 이비사와 키피로스의 명성을 가리는 원인이기도 했다. 물론 바르바리 해족의 침략과 오스만 제국의 점령도 그 이유였다. 발전한 다단계 천일지원법으로 소금을 생산한 트리파니가 급속히 대두한 이유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시칠리아는 펠리페 2세 시대의 곡물 공급지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곡물과 소금은 같은 화물 공간을 두고 경쟁하는 부피가 큰 상품으로 서로 금기시하기 때문에 그것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좀 더 그럴듯한 설명이 도시와 군대다. 펠리페 2세 때 시칠리아의 두 지역이 번영을 누렸다. 특히 팔레르모는 소비와 문화의 중심지로 급속히 성장했다. 게다가 에스파냐 제국은 오스만 제국에 대항할 항해 기지로서 시칠리아에 자본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시칠리아 해안에 소비재와 군수품을 싣고 온 선박들은 제노바와 베네치아로 귀향하는 길에 소금을 바닥짐으로 싣기에 적격이었다. 한편 제노바와 베네치아는 북유럽에서 황산 알루미늄 산지가 발견되고 네덜란드가 향료섬을 지배하게 된 결과 이비사를 경유하는 대서양의 황산 알루미늄 교역과 키플로스를 경유하는 레반트산 후추 교역이 쇠약하자 이런 선박들이 싣고 온 물건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트라파니의 득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7세기에 오면 시칠리아는 그 이전 세기보다 쇠락하기 시작했다. 나폴리, 팔레르모, 메시나는 모두 에스파냐의 권력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다. 그 결과 소비자 교역이 쇠퇴했고 에스파냐와 오토만 제국이 지중해로부터 등을 돌리자 해군 기지의 가치도 따라서 떨어졌다. 제노바는 여전히 트리파니에서 소금을 구했지만 에스파냐 본토에서 구입하는 소금의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제노바는 세비야, 라마타, 토르비에자, 토르토사, 카르두나와 활발하게 소금을 교역을 했다. 베네치아가 트라파니를 버린 것도 극적이었다. 베네치아는 키프로스의 염전을 대치하기 위해 크레타에 세웠던 염전을 개발하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테라타, 마르의 무자, 카포디스트리아, 피라노, 파고, 시베르니크, 코르프, 산타마우라에서 소금을 구입하는 소금을 들렸다. 17세기 중엽에 이르면 소금 교역망은 지나간 과거의 일이 되었고 세계 새로 주장되는 시기에 제국의 몰락을 상징하게 되었다. 이제 소금이 지중해의 주요 상업도시에게 부차적인 관심거리로 전락하자 소도시들이 교역에 뛰어들어 단거리 교역망을 운영했다. 이렇게 해서 메시나는 이탈리아 남부 트라파니산 소금의 분배지가 되었다. 로마 교황의 비호를 받은 앙코나는 포강 어기로 다양한 소금을 수송했고 베네치아와 제노바 사이에 오랫동안 분란의 씨앗이 되어온 롬바르디 시장을 공략했다. 제노바와 베네치아로부터 독립한 라구사는 아풀리아, 람프레도니아와 파를레타의 소금을 관리했으며 네레티바와 두린을 경유해 발칸 제국까지 소금을 널리 보급했다. 이제는 더 이상 국제적인 역할을 맡을 수 없게 된 키프로스는 스미르나의 유태인 상인들과 그리스 선박주의 주도로 예전처럼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에만 부분적으로 소금을 공급했다. 지중해 서부의 이비사는 저경 생산을 계속했으나 17세기 과중한 세금과 바르바리 해적의 출몰, 말라리아의 극심한 타격을 받고 국제적인 지위가 쇠락했다. 18세기에 다시 교역이 늘어나자 인근 알제와 이비사의 주요한 판로가 되었다. 이비사는 다른 곳에서 판로를 찾았다. 남아메리카, 특히 라플라타 강으로 이따금씩 수출을 했으며 북쪽 대서양 연안국과 교역을 하는 세투바를 보조해 소금을 판매했다. 이제는 지중해가 더 이상 세계 교역의 중심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소금도 지중해 교역의 주요 거래 품목이 아니었다. 대서양 연안국, 떠오르는 태양, 잉글랜드. 1500년부터 1800년까지 유럽 경제의 주도권은 지중해에서 대서양 연안국 컬큐մ, 털, 란니엔 여기에서는 영국과 베네룩스 삼국을 말한다. 으로 넘어갔다. 지브롤터에서 상트페테르스부르크에 이르기까지 연속으로 이어진 좁다란 해협이 유럽 소금교역의 유력지가 되었다. 이곳의 중심지가 베네룩스로 슈오니의 말처럼 이곳은 세계 제1의 소비지였고 앤트워프, 암스테르담, 리버풀이 잇따라 그 지배권을 행사했다. 처음 지배권을 행사한 곳은 앤트워프였다. 이미 중세에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베네룩스는 생활 수준이 높았고 스쿠네에서 도거뱅크 북해에 따로 있는 광대한 모래토 머리를 먹이와 붕괴에 오랫동안 어장으로 이용했다. 로 청어가 이동함으로써 발달한 어업 때문에 소금의 대량으로 소비됐다. 이곳은 네덜란드의 톨렌섬과 제란트 섬의 제벤베르겐 읍의 이탄염 산업과 보스턴 시를 통해 수출한 링컨셔의 토염 산업에서 소금을 공급받았다. 15세기에 접어들자 이런 낡은 생산지에서는 더 이상 적정량의 소금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 폴랑드르의 선장들은 부르네프, 부르아주 북극으로 가는 바이킹의 대서양 연안 항로를 택하기 시작했다. 1421년 성 엘리자베스 축일에 닥친 홍수로 인해 톨렌 섬이 침수되어 제벤베르겐 부근의 제염소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토탄 공급이 딸렸고 간척지와 두개 이해 때문에 최강산업이 점차 시들해졌다. 이에 따라 베네룩스는 대서양 지역 천일염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순도, 모양, 때깔 등 소금의 질에 민감했는데 특히 양질의 소금에 쓸 소금에는 더욱 그랬다. 이 요구에 부응해 역사상 처음으로 거친 소금을 원하는 질대로 만드는 정제 산업이 발달했다. 대서양산 소금은 소금물을 졸인 다음 결정이 더 작고 염도가 높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 끓이고 다시 증발시켜 결정을 만들었다. 이런 정제 산업의 중심지는 처음에 제란트 섬의 바깥쪽에 있는 섬, 특히 쇼벤이 두드러졌으나 나중에는 오스텐트로 옮겨갔다. 16세기 중엽에는 총 400개소의 소금 정제소에서 4만 톤의 소금이 생산했는데 베네룩스 소금의 총 공급량 중 절반에 이르는 양이었다. 1358년 이래로 수입 소금의 공급원이었던 망린이 교역의 본거지였으나 다른 여타 도시처럼 16세기에는 이곳도 그 기능을 엔트워프에 빼앗겼다. 엔트워프는 유럽 경제사의 새 모범이 되었다. 도시 국가도 아니었고 왕국의 수도도 아니었지만 엔트워프는 암스테르담이나 런던보다는 뉴욕의 모범이 되었다. 항구도시죠. 선박도 식민지도 없는 이곳은 그 제국주의적 성격이 위협적이 아닌 매력적인 이민자의 도시였으며 재정 기술 면에서도 여전히 앞서 나갔다. 소금 교역의 주도권은 베네벤토, 스키아팔라리아, 살라만카, 바론첼리 등 일단의 이주 이탈리아인들과 에스파냐 사람들이 잡았는데 이들은 원래 세투발과 세비야에 중계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펠리페 2세를 설득해 베네룩스의 영지와 지역의 교역 독점권을 공식화하려 했으나 실패에 그치고 말았다. 어느 면에서나 경솔했던 펠리페 2세는 이 점에서는 신중을 기했다. 그는 북부 지역의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다른 수단에 비해 좀 더 마찰이 적은 막대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소금 교역은 프로테스탄트의 폭력과 가톨릭의 역폭력으로 엔트워프가 쇠퇴할 때까지 계속 지속되었다. 그 다음으로 지배권을 행사했던 곳은 암스테르담이었다. 부분적으로 폴란드 경제권이 파괴됨에 따라 사업은 암스테르담으로 옮겨갔는데 처음에는 엔트워프와 나중에는 엔트워프를 계승한 도시화의 제휴를 통해서였다. 암스테르담은 일종의 북부의 베네치아이자 런던이 되었다. 데카르트의 말처럼 모든 것이 구입 가능한 유럽의 헤러즈사, 영국 런던에 있는 유명 백화점가 된 셈이다. 엔트워프와는 달리 암스테르담은 도시국가이자 수도였는데 그 제국주의적 성격은 위협인 동시에 매력이었다. 이곳에는 유럽에서 가장 큰 상선단이 있었는데 이 상선들은 세계 각지의 식민지의 분포에 있었고 우량 사업이 되었든 투기가 되었든 가리지 않고 투자를 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다의 진마차꾼이었던 네덜란드는 제도바의 계승자였다. 소금은 그들 사업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금융기술 면에서는 엔트워프보다 좀 더 보수적이었으나 여러모로 보아 이것은 최초의 근대 상업도시라기보다는 중세의 마지막 교역 정수였다.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소금교역에서 중요한 혁신 두 가지를 이뤄냈다. 첫째, 이리사에서 네바에 이르는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베네룩스의 수입과 발트해의 수입을 통합한 것은 엔트워프가 아니라 암스테르담이었다. 한자 동맹 도시의 세태기를 흔히들 실제보다 앞서 얘기하고 과장하긴 해도 이 도시들과의 제휴관계를 근저시킨 것은 네덜란드 기업이었다. 한자 동맹 도시는 교역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고 나라 간의 교역 교량 역할을 했다. 네덜란드는 독특한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암스테르담을 영구적인 중개무역 기지로 만들어 한자 동맹 도시의 간섭을 배제시켰다. 이는 대서양 연합국을 진정한 의미에서 처음 통합시킨 지도력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펠리페 2세가 암스테르담을 세투발로부터 일시적으로 배제시켰으나 이미 암스테르담은 세계적인 소금 도시였고 베네수엘라 해안의 아라야 천연갯벌 소금을 점유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았다. 네덜란드가 아라야를 점유한 것은 세 가지 면에서 중요했다. 에스파냐가 주장한 영토권에 대한 최초의 심각한 침해였으며 이곳에 소금이 신세계로부터 정기적인 상업 품목이 된 부피가 큰 최초의 상품이었고 이곳 소금의 수입이 대서양 연안국뿐 아니라 대서양 지역의 통합을 대표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라야의 중요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편익이라는 한자동맹 도시의 기치에 의해 자주 포위된 세투발과의 단절은 지속되지 못했고 비록 에스파냐의 소금 산지가 폐쇄되었다고 해도 프랑스의 소금 교역항인 게랑드, 브루네프, 부르아즈는 대개는 열려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야는 리버풀에 통합된 소금 세계의 선구자였다. 암스테르담의 엔트워프가 새로 보강을 했듯 아라야도 소금 교역에서도 집중화를 이뤄냈다.
마지막으로 지배권을 행사했던 곳이 리버풀이다. 1500년부터 1800년까지 잉글랜드는 거대 소금 수입국에서 거대 소금 수출국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국제 소금 교역에서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가가 되었다. 식민지에서 제국이 된 것이다. 이 와중에 1600년경에는 고작 하나의 읍내에 지나지 않았던 리버풀이 1850년에는 연합왕국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과 북아일랜드를 합친 왕국에서 두 번째 가는 항으로 부상했는데 리버풀은 첫째 가는 소금 교역항이자 수혜자였다. 1500년 잉글랜드는 높은 고기 소비와 낙농업으로 인해 이미 거대한 소금 소비지로 발전했다. 잉글랜드는 생산지 세 곳, 즉 프랑스의 비스케이만, 특히 브루아주와 남축의 염전, 드로이트위치와 체셔위치의 세 곳, 그리고 고대 링컨셔의 토염 산업에서 연간 필요량인 대략 12,500톤의 소금을 구입했다. 16세기 링컨셔는 제란트처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쇠락했다. 비록 블루아주는 영주가 위구 높아였던 탓에 이념적으로는 잉글랜드에 호의를 보였지만 종교 전쟁 때문에 교역이 자주 중단되었다. 반면 우스터셔와 셰셔는 염도가 높은 소금물 12에서 25%가 풍부한 연료, 거대한 유제품 시장 덕택에 렌트 위치로부터 수위 자리를 빼앗을 정도로 큰 진전을 보았다. 그러나 셰셔는 완성품의 육로 수송 비용이 너무 비싸 교역에 자주 지장을 받았다. 16세기의 참다운 혁신은 사우스 쉴즈와 썬더랜드의 더럼의 소금 산업의 부흥이었다. 잉글랜드 채슈에서 사용한 소금물을 끓이는 기구들, 위 왼쪽에 보이는 것이 철판이고 이것을 4개 붙인 뒤 불을 떼서 소금물을 증발시켰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것은 끓이기 전에 여과 장치이다. 소금물의 염도는 낮았지만 염료가 값싸고 풍부했던 탓에 이곳의 소금 산업은 중국의 사천을 제외한다면 최초로 근대적인 연료에 기반을 두었다. 타인사이드가 융성한 이유는 런던 시장이 성장했고 뉴캐슬에 석탄을 공급받았기 때문이었다. 소금 1톤을 생산하는데 채셔는 석탄 1톤, 그리고 노스위치는 0.6톤이 필요했던 데 비해 타인사이드는 6톤에서 8톤이 필요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자 노스위치에서는 석탄 1톤 가격이 16실링 2펜스나 나갔지만 사우스 슈즈에서는 2실링밖에 나가지 않았다. 운송비 때문이었다. 더럼은 타인사이드에서 석탄을 쉽게 공급받았지만 채셔는 육로로 멀리 돌아 공급을 받았던 것이다. 게다가 더럼의 소금 산업은 런던 시장에 공급되는 덩어리 석탄 생산의 부산물로 시장에서는 팔 수 없는 박층탄을 이용했는데 탄광주들은 제염업자들에게 최저 가격으로 이 석탄을 처분했다. 반면 채셔의 제염업자들은 제값을 치러야만 했다. 사실 더럼에서는 소금의 이해관계가 석탄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석탄이 소금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었다. 더군다나 석탄 산업은 이것에 매료되었던 유리산업, 벽돌산업, 양주업, 초석 산업과 함께 타인사이드와 템스강 사이를 오가는 화물량을 크게 늘려두었는데 비록 채셔산 소금이 리버풀산 소금을 따라잡았다고 해도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소금을 운반할 길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1700년경에는 소금물의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싼 연료비와 운송비 덕택에 타인사이드의 170여 개의 철판에서는 연간 16,250톤의 소금을 생산했다. 이 양은 잉글랜드의 500만 주민에게 필요한 25,000톤에 비하면 매우 큰 양이었다. 사실 더럼의 생산량은 런던 동부 해안 어업과 발트해 지역에 똑같이 분배됐다. 잉글랜드에서 필요한 나머지 소금은 브루아즈치죠. 와 세트발에서 공급했는데 세트발은 잉글랜드보다는 아일랜드의 소금을 더 많이 공급했던 것 같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타인사이드에는 염도가 높은 소금물을 이용하는 채셔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1721년의 리버강 항해 조례가 그 전환점이었다. 다음 30년 동안 1759년에서 60년에 새 법이 개정되었다. 플레밍스 부스, 에저턴, 워버턴과 같은 채셔주의 가문과 리버풀 상인들이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전의 하찮은 계울이 채셔 중부의 소금과 랭커셔 남부의 석탄과 바다를 연결시킨 잉글랜드에서가 가장 훌륭한 운하가 되었다. 1732년 5,000톤의 소금이 선적되어 위버강으로 실려갔으며 1764년에는 18,000톤, 1796년에는 10만 톤, 1820년에는 18만 톤, 1830년에는 30만 톤이 선적되었다. 세인트 헬렌스와 위건에서 채굴된 석탄이 위버강을 따라 올라오고 소금은 리버풀을 비롯한 하류 지방으로 내려갔다. 세인트 헬렌스와
넨트위치에 인접해 있고 양질의 소금물이 있는 채셔, 특히 타블리의 플레인 로드가에 관할 지역인 노스위치는 넨트위치로부터 선두를 빼앗겼지만 1800년경에는 위버가 지원을 하고 리버풀이 투자한 윈스퍼드에 추월당했다. 이제까지 아일랜드와의 수화물 취급하기 지연하지 않았던 리버풀은 브리스톨을 이어받아 잉글랜드에서는 아메리카 플랜테이션 건설의 중심지가 되었고 새로운 분야, 즉 남미의 변화, 발트해 지역의 곡물과 복제, 오스트레일리아의 모직, 벵갈 황마에까지 소금의 쓰임새를 넓혀 놓았다. 1800년경 리버풀은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예전에 했던 기능을 더해 소금을 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한 공개시장에 이용했고 원자재 수입을 위한 화물 보조금으로도 이용했다. 동시에 잉글랜드 국내 소금 소비도 10만 톤으로 늘어나 1000만 명 인구가 1인당 9kg을 소비했는데 단일 시장으로는 프랑스 단가는 규모였다. 1817년경 채슈에는 제어몸 노동자가 16,500명, 선원 5,000명, 그 외 철물상 조선공, 목소 벽돌공, 밧줄 제조업자, 돛 제조업자가 5,000명에 달했다. 19세기 초에 총 생산량은 20만 톤에 달했는데 이 양은 리버풀의 소금 산업이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이었고 이미 세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대륙의 중심부 기술적 혁신으로 대처. 지중해와 대서양 연안국의 바다 교역망 사이에 대륙 중심부에는 유럽 대륙의 강과 육로 교역망이 놓여 있다. 이 교역망은 카롤링거 제국 하에서 유럽의 근간을 이룬 4개국, 즉 프랑스, 로타링기아, 독일, 프랑스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가장 편리할 것이다. 루렌 지역을 말한다. 셋으로 갈라진 프랑스 그 왕국 중 하나를 물려받은 황제 로티어 1세가 다시 자기 아들 형제에게 이 땅을 나눠줬는데 이 중 동생인 로티어가 얻은 북부 지방을 말한다. 북쪽으로 북해, 동쪽은 엠스강 어귀에서 베젤에 이르는 길, 아래강과 합류하기 전에 라인강 남쪽에 접해 있었다. 로타링기아. 당시의 레짐 구체제 하의 프랑스는 인구가 많았고 생활 수준이 비교적 높았던 탓에 유럽에서는 가장 큰 소금 시장이었다. 혁명 직전 정부가 측정한 염세 통계에 의하면 1인당 약 6kg을 소비하는 국민 2,500만 명이 약 17만 톤을 소비했다. 이 수치는 게랑드와 부르네프에서 생산되는 부르탄이 소금의 대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평가절하된 수치일 것이다. 부르탄유는 자체로도 소금을 많이 소비했지만 쇠관을 장벽을 넘어 프랑스 전역에 소금을 밀매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아마 프랑스에서 소비된 소금의 총량은 연간 20만 톤에 달했을 것이다. 1500년과 마찬가지로 1800년에도 제1의 공급지는 생통주 지방 로시엘 남부의 대서양 해안에 있는 부르아주의 다단계 천혜제한법을 이용하는 염전이었다. 18세기 잉글랜드의 채셔가 부흥하기 전까지 이곳은 유럽에서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염전이었다. 퇴역 해군 장교들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로시엔의 이전 위그노 상인이 운영한 부르아주 염전은 바다와 생강을 통해 프랑스 북부의 그랑드, 가벨 지역에 5만 톤의 소금을 공급했고 시아랑투와 가론을 통해 염세를 인두스로 대체한 염세 면세 지역 페이스 레디메스에 3만 톤의 소금을, 그리고 채널항을 통해 염세가 없었던 프랑드, 에누아, 아르투아의 자유지역 페이스 프랑시스에 2만 톤의 소금을 공급했다. 이 교역망은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부르아주는 세틀루에 있었다. 부르아주나 세트발에서 더 이상 소금을 구입하지 않은 네덜란드로부터 영국이 발트해 교역을 획득한 결과 이곳의 수출량은 세기 중반에 5만 톤에서 프랑스 혁명 직전에는 1만 톤으로 떨어졌다. 노르망디에 끓여서 소금을 만들다지. 가운데 그림 왼쪽에 소금의 물기를 빼는 양동이가 보인다. 맨 아래의 오른쪽은 해안가에 모래를 긁어 보이는 끌개로 모래에서 소금을 녹여내 농축 염수를 얻었다. 두 번째 소금 공급지로는 누아르강 어귀의 게랑드와 부르네프로 5만 톤의 소금을 생산했다. 이곳은 브르타뉴의 자유지역과 프랑스의 대구업에 소금을 공급했고 일부는 잉글랜드 서부지방과 아일랜드 그리고 보통 불법적으로 루아르 계곡의 일부 지역에 소금을 공급했다. 하지만 브르타뉴의 소금 산업은 그리 역동적이지 못했다. 일찍이 귀족의 소유였던 염전은 끊임없이 수공업화 되어갔고 그 한계에 직면했다. 비스케이만의 위대한 시대는 끝난 듯 보였다. 상업도시였던 낭트는 결코 소금왕으로 선장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중요한 곳이 랑그도크와
프로방스로 페케의 왕실 염전과 카마르그와 베르의 개인 염전은 게랑드와 부르네프가 루아르와 거래를 했듯이 론강 어귀에 있는 지역과 거래를 했다. 이곳은 대부분 론강을 통해 프티트가벨 지역에 27,000톤의 소금을 공급했고 사보이와 스위스에도 일부를 수출했다. 마지막으로 노르망디 서부와 셰르부르 반도에 있는 시장에 5,700여 톤의 소금을 공급한 카르부르이용의 고대 토염 산업 말고도 프랑슈 콩테와 로렌에 끓이는 방식을 이용하는 염전이 있었다. 이곳은 염전지역 페이스드 살리네스의 자체 소비량으로 13,700여 톤의 소금을 공급했지만 사실 로타링기아의 소금 수출로 더 중요한 지역이었다. 로타링기아는 네덜란드 소금을 능가했던 라인란트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산 소금은 좀처럼 트리어를 건너지 못했다. 이처럼 암스테르담이 실패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네덜란드 공화국이 라인강을 로타링기아의 소금 공급 노선과 공급원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체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으므로 로타링기아는 베네치아, 제누바, 살랭, 로렌 그 외에 독일의 여러 할스가 서로 경쟁을 벌이는 매력적인 거대 시장이었다. 잠재적으로 수많은 공급지가 있었으므로 소비자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외교적인 이유가 됐든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보았던 나라는 프랑스였다. 콜베르는 1678년 네이메헨 조약으로 프랑스 왕실 소유가 된 프랑스 콩테의 살랭에 큰 기대를 가졌다. 16세기 살랭은 메헨렌의 대주교이자 펠리페 2세의 재상인 그랑벨 추기경의 후원을 받았고 17세기에는 필리프 4세가 시대의 상인이자 은행가인 프랑스와 그레누스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프랑스가 이곳을 취득할 즈음이 되면 소금물의 낮은 염도와 목재 부족으로 그랑드 소네리 제험수는 최소한 수출에 있어서는 전성기를 지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여줬다. 로렌의 염전들, 즉 디웨즈, 모엠비크, 샤토 살링 염전의 소금물의 염도가 15%에 달했을 15%에 달해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1753년부터는 석탄을 연료로 이용했다. 근세조 로렌의 염전들은 찰스 3세 1545에서 1608년, 레오폴드 공작 1697에서 1729년, 1738년 이후에는 프랑스가 차례로 지배를 했고 수출도 늘어났다. 가령 레오폴드 공작 지배 시에는 샤토 살링과 쥐에쥐의 생산량이 볶음밥 먹을래? 안 먹어? 김치볶음밥 안 먹어? 1787년 프랑스 콩테의 생산량이 9천여 톤에 지나지 않았던 데 비해 로렌 염전 세 곳에서는 생산량이 26,700여 톤에 달했다. 프랑스 내륙 지방의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 35,700여 톤 중 22,000여 톤이 동부로 수출됐다. 아그리콜라의 광물에 대하여 나오는 천이지엄 장면. 게다가 사보이는 페케로부터 지속적으로 5,000톤을 수입했다. 로타링기아의 시장은 라인강 동안의 슈바벤 하레 루터교 자유시장에서도 혜택을 받았다. 이미 켈트 시대부터 지역적으로 소금을 생산했던 슈바벤 하레는 30년 전쟁 후 정력적인 수상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자이퍼 헬트 치아떼 하이데베르크 슈파이어 스트라스부르크와 상당량을 교역했는데 19세기에 접어들면 교역량이 연간 5,000톤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로타링기아의 두 권력자인 무티에르의 사보이 공국과 남동부의 펙스에 있는 베른주는 독일에서 개발한 새 기술, 곧 소금물의 농도를 진하게 하는 기술을 도입해 농도가 낮은 염정에서도 소금을 생산함으로써 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애썼다. 그러나 이곳의 생산량은 불과 연간 수백여 톤에 지나지 않았다. 농축화의 도입은 1500년부터 1800년까지 독일 소금 산업의 주요 관심사였다. 전통적이고 전근대적인 소금 산업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낸 혁신인 농축화는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소금물의 농도를 미리 높이는 기술이었다. 이것은 근세 초 전통적인 독일의 많은 염전을 괴롭혔던 염분 저하, 목재값 상승, 습한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이었다. 농축실은
필수적으로 통풍구가 필요했으며 공기에 잘 노출되도록 나뭇가지나 10% 만든 여과기로 구획을 나누었는데 소금물을 이곳으로 통과시켜 염도를 높였다. 이 방법으로 염도 3%의 소금물은 12 내지 14% 심지어 18%까지 염도가 높아졌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연료비를 66% 이상 절약할 수 있었다. 농축실은 그 규모가 컸다. 백수에 있었던 농축실은 길이가 220m에 달했고 4개의 건물이 모여 하나의 단위를 이루도록 설계된 무티에르의 농축실은 1km에 달했으며 클로드 니콜라스 르드는 쇼에 만드는 농축실을 21km나 떨어진 썰랭에서 소금을 끌어오도록 설계했는데 그 길이가 496m였다. 17세기와 18세기에는 농축하에 햇빛과 목재 대신 바람을 이용했다. 농축하는 그 기원이 16세기로 올라간다. 농축실 렉워크는 1568년과 1571년 사이 슈츠와 슐차의 소규모 염전에서 그리고 1579년 나우하임에서 이용되기였다고 한다. 1595년의 물트하우프가 설계한 농축실은 규모가 작지만 루드가 설계한 농축실에 버금갈 정도로 큰 농축실이었다. 슈투트가르트 인근 호헨루의 왕자 영지의 바이스파흐 니데른할의 17세기 지도를 보면 1607년부터 농축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15년 주덴에 이어 라이헨할 바이에른에도 농축실이 세워졌다고 한다. 164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슐츠의 목판화에도 이후에 농축실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긴 해도 농축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축가는 독일 서부 루터파 아그리콜라의 광물에 관하여 데베 메탈리카에 나오는 발명품이다. 그러나 농축가가 가장 확실하게 발전했던 때는 18세기였다. 유명한 엔지니어 야콥 로이폴트는 1715년 할레 인근 그루센잘차 세네베크의 프라시아 왕실 염전에 농축기를 도입했는데 후에 바이츠 폰 에셴이 유럽에서 가장 긴 농축실로 개조했다. 비르텐부르크에 있는 염소를 농축시키는 농축실, 농축가는 비효율적인 지방 제염소에서만 유지되었고 따라서 독일 제국의 정치적 배타주의에 공헌한 셈이 되었다. 슈바벤할은 1739년 최초의 농축실을 세웠고 그 뒤 1745년에 두 번째, 1748년 세 번째, 1749년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농축실을 세웠는데 이것들은 각각 그 길이가 수백 미터에 달했다. 1787년에 이르면 주덴에는 농축실이 22개나 있었고 1796년에는 비르텐베르크의 빈펜에는 특히 인상적인 농축실이 2개 있었다. 슈바벤할은 18세기에 번영했다. 1800년경에는 연간 3만 톤의 소금을 생산했던 그루센젤차 세네베크가 독일에서 두 번째 가는 염전이 되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농축가는 비효율적인 지방 지염소에서만 유지되었고 그럼으로써 독일 제국의 정치적 배타주의의 유지에 공헌했다는 인상을 부인하기가 힘들다. 그 외에 기술적 혁신 두 가지가 있다. 바람이 거세고 연료비가 싼 지역에 있는 소금물을 끌어들이는 배관을 설치했고 석탄을 연료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17세기 첫 무렵 한스 라이펜슈트는 바이에른 공작을 위해 라이엔할의 염전과 트라운슈타인 징발지 사이에 33km에 달하는 배관을 설치했다. 이 배관은 18세기 내내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소금물을 끌어오기 위해 베르히테스가덴에서 로젠하임까지 108km에 이르는 배관으로 연결해 기술적인 혁신을 이끌었다. 이 배관은 18세기 내내 성공적으로 작동했다. 1805년부터 엔지니어 게오르크 폰 라이헨바흐는 새로운 펌프를 가설했고 1810년에는 라이헨할에서 로젠바인까지 배관을 연결했으며 1817년에는 소금물을 다시 생산하기 시작한 베르히테스가덴에서 라이헨할까지 배관을 연결해 베르히테스가덴에서 로젠하임까지의 총 길이가 108km에 이르러 이제는 바야흐로 끓여서 생산하는 소금의 중심지로서 다시 활기를 띠었다. 이런 발전 덕분에 잘츠부르크에 있는 바이에른 선거 후에 일련의 염전은 대주교의 염전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19세기 초 라이헨할은 연간 23,000톤을 생산했다. 그러나 할라인에 있는 대주교의 염전의 생산량도 이에 크게 뒤지는 것이 아니었고 자즈카머 구투의 염전들 에벤저시 배관으로 아우스제 연결되어 있었다.
18세기 합스부르크 왕가가 보헤미아의 소금 공급지로 개발해 연간 5만 톤의 소금을 생산했는데 당시 독일에서는 가장 큰 생산지였다. 1714년부터 프러시아 왕이 자신의 라인란트 영지인 쾨히스보른에 개장한 염전들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등의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했고 1738년부터는 제2G 보어라흐가 작센 선거 후를 위해 아르테른 고젠 코차우 토이리치의 염전을 개발했다. 1800년경에는 생산면에서 큰 진보가 없었다. 유용한 실험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소금 산업은 전 근대적인 상태에 머물렀다. 프랑스와 비슷한 2,5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독일은 연간 12만 5천 톤의 소금을 소비했는데 이는 고전 경제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어도 근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낮은 소비 수준이었다. 독일 국경 너머에는 주로 암염지대가 있다. 가장 유명한 암염계인 폴란드의 비리치카는 15세기에 지하염정으로 바뀌었다. 16세기에는 야기 에우 왕주와 바사 왕조, 스웨덴의 왕조이자 일시적으로 폴란드의 왕을 하기도 했다. 소금 생산량을 늘려 1600년경에는 3만 2천 톤을 생산했다. 17세기에 비리치카는 부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송수, 1644년 8개월 동안 지속된 가스화재, 이른바 대홍수, 델류게라고 하는 1655년에 스웨덴 카자크 연합군의 점령으로 인해 공경을 겪었다. 1675년경에는 생산량이 13,000톤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작센왕이 지배하면서 1743년부터 1750년까지 왕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제2G 보어라흐와 같은 전문가를 초빙한 결과 비리치카는 다시 부흥했다. 그러나 그 기본은 소금물이라기보다는 다시 암염갱으로 되돌아갔다.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거대한 소금 제조실이 폴란드 지질학자 스타니슬라브 스타시츠의 관리하에 건설된 것은 이 무렵이었다. 또 풍부한 폴란드산 말이 사용되어 땅 밑에서나 땅 위에서 위용을 발휘했다. 1750년경의 생산량은 4만 2천 톤에 닿았다. 1763년부터 1772년까지 첫 번째 분할로 이끈 정치적 동요가 있었다. 1772년 합스부르크의 지배가 성립되면서 발전이 시작됐고 1800년경에는 비리치카와 이곳에 연결된 보츠니아의 생산량이 연간 55만 6천 톤에 달해 단위 염전으로 따지면 독일의 어떤 염전보다도 생산량이 많았다.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분할로 우크라이나의 오른쪽 두 개의 갈리치안의 염전의 지배권을 합스부르크 왕가에 넘겨주었는데 이곳에서는 리보프 남쪽 드로호비츠와 체르노비츠 북서부 폴미아가 가장 중요시되는 염전이었다. 거대한 암염 광산의 내부. 폴란드 암염갱에서 암염을 채굴하는 모습. 폴란드 남부에서 가장 중요했던 암염갱이 헝가리 제국에 있었다. 이곳은 가축의 땅이었고 폴란드, 리투아니아로서의 옥센 바론에는 말과 창기며 유럽에서는 폴란드 군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다가 나중에 유럽의 여러 군대, 특히 독일군에서 중기병대로 발전했다. 의 땅이었다. 17세기부터 암염갱으로 개발된 슬로바키아의 주반은 1752년부터 염정으로도 이용되었는데 1800년에는 5,000톤 정도의 소금을 생산했다. 트란실바니아 북동부의 루나세크는 1800년에 34,000톤을, 모로슈 계곡의 토르다에서는 1815년에 25,000톤의 소금을 생산했다. 이런 거대 암염갱 두 곳은 17세기 끝 무렵 합스부르크 왕가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 지역을 회복한 뒤에 발달한 곳이다. 분할되고 배타적이었던 독일과는 달리 합스부르크의 염전 규모는 거대했다. 염전은 제국의 통일을 반영하고 있었고 또 이에 기여했다. 그러나 비록 맥락이 다르긴 해도 유사한 형태가 유럽 편방, 즉 러시아의 모스크바 제국과 유럽의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우세를 보였다. 자주